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11월 12일 오전 11시에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이네요. 이제 가을은 음악의 계절이죠.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댓글을 달면 드립니다. DMZ 국제음악제 티켓 이벤트 있고요. 11월 16일까지 고양에서 진행되는데요. 고양시 아람누리 음악당인데 저 주말에 갔었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거기 예술의 전당하고 같은 퀄리티의 이 음향이 제공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방송에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티켓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공연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가을은 또 반성의 시간이죠. 저희 트럼프 안 되고 해리스 된다고 계속 저는 예측을 했는데 냉철하게 이승원 평론가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트럼프가 됐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나오셔서 트럼프 시대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건지 좀 다뤄주십사 했더니 제목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트럼프를 과소평가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뭘 과소평가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외연 비인크립트 한국일본 리드 나오실 건데요. 트럼프 시대가 와서 빅테크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테슬라 주가는 불기둥이 됐어요. 막 날아가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방방 뛰고 있는 것 같고 비트코인 가격도 막 오르고 있는데 지금 뭐 1억 1천만 원 넘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김혜연 리더하고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먼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님 모셔서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시대는 어떻게 맞고 계세요? 트럼프 시대 저 굉장히 슬프게 맞고 있습니다. 슬프게? 왜요? 주식 잔고를 이제 열어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혹시 국장? 국내 증시?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 네, 다들 저 같은 기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주식은 막 날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미국 주식을 투자했어야 됐나 봐요. 그러게. 그렇지만 또 세상은 왔다 갔다 합니다. 시계추처럼 이리 가면 저리 가니까 볕들날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것도 다뤄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포함해서 오늘 중요한 뉴스 좀 다뤄주시죠. 첫 번째 어떤 뉴스죠? 네, 우선 첫 번째 뉴스는 이번 주 금요일 15일이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생중계는 공공의 이익과 또 피고인의 의사 등을 따져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해당 재판이 국민적인 관심사란 이유로 생중계를 촉구하고 있고요. 야당은 해당 논의는 정쟁화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공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동의 없이도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는 만큼 여야 간 공방은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이 대표 측은 생중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재판부는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가면서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가 있는데요. 모두 선고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생중계 여부도 이르면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것만큼 중요하게 느껴지진 않는데 생중계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이 주식 마음 아픈 잔고. 투자자들을 어떻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걸 정치권이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 두 번째가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수혜가 예상되는 투자처에 돈이 몰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오늘 오전 9시쯤 원달러 환율은 1,400.7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1,400원을 웃돈 거는 지난 2022년 11월 7일 이후에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이 기록을 달성을 한 건데요. 한편 트럼프 당선으로 국내 증시는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 아프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비트코인이나 해외 주식으로 현재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로 장을 마감하는 등 반도체 대형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아까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 또다시 삼성전자가 최저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반대로 비트코인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사상 처음 8만 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은 천장에 뚫린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승세라면 국내 증시마저 넘어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현재 국내 증시는 이로써 저가 매수세를 통한 반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내렸으니까 이젠 살 때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사실 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란 얘기도 있고 네. 뭐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도 이거 한 일주일밖에 안 간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좀 신중하게 살펴봐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김학균 센터장이 이 문제 다뤄주셨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해당 조약에 서명을 했는데요. 해당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 만큼 일각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고위급이 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그런 행사를 치를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에 체결한 이 조약은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군사 동맹을 복원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투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전쟁 지원을 명문화한 조약의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도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비위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전격적으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정부 조사 결과 부정채용과 금품 수수,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는데요. 해당 결정이 이 회장의 3선 도전 승인 여부를 결론낼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새벽에 내린 결정이라서 더욱더 주목됐습니다. 게다가 체육회 노동조합과 간부급 직원들도 연임에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서 심사 직전에 이 직무정지로 인해서 대한체육회장 3연임을 노리는 이 회장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는 오늘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의 차기 선거 출마 자격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기흥 회장이 임명한 공정위원들이 연임을 심사하게 돼서 이른바 또 셀프 심사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공정위원들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투명성이야말로 체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페어플레이 맞습니다. 중요한 건데 그걸 좀 되새기는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테슬라는 올라가고 그 와중에 푸틴과 김정은은 이렇게 조약에 서명하고 막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재판을 생중계하냐 마냐를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다는 게 좀 씁쓸하네요. 네, 좀 더 맞습니다.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싸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같이 트럼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 네, 트럼프 시대가 왔죠. 근데 이 대선 결과 보고 충격받은 사람들 많아요. 저도 사실은 해리스 당선을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죠. 저는 뭐 저만의 다른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틀렸습니다. 틀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놓친 게 뭔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요. 지난번에 또 미국 대선 이 막판 판세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해 주셨던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 모시고 우리는 트럼프를 과소평가했다 이런 제목으로 보내주셨는데 뭘 과소평가했고 뭐가 틀렸던 건지 다시 천천히 짚어보는 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막판에 해리스가 당선된다는 예측을 굉장히 많이 이 주류 그랬죠. 언론하고 이 전문가들이 했었어요. 네. 근데 완전히 틀렸네요. 사실 이게 이제 희망이나 기대가 아니라 데이터를 봐야 될 텐데, 그리고 사실 통계는 과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아무래도 그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미국의 진보 성향 언론들이 이 당위 또는 그 장기적인 뭐 미국 사회의 미래 같은 것들을 좀 과하게 반영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당시 한참 이야기했던 이제 네이트 실버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이번에 이제 네이트 실버는 직감은 트럼프다. 그리고 아직은 모른다. 정확히 모른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네이트 실버가 내놓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리고 이 수많은 미국 언론들 내놓은 데이터들도 보면 철저하게 박빙이었고 실제로도 끝까지 박빙이었죠. 최종 뚜껑을 열어보면 이 경합주들이 다 넘어가긴 했지만 대부분 다 3% 미만이니까 결국 다 오차 범위 안에서 승부가 났던 것인데 오차 범위 안에서 트럼프가 경합주를 다 가져간 게 이변이긴 했죠. 그렇죠. 그 경합주 전부 다 가져갔는데 일단 대선 결과를 좀 네. 짤막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그 틀렸던 이유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정말 다들 과몰입해서 정말 충격을 받은 분도 많은데요. 트라이펙타라고 합니다. 3연승이죠. 백악관, 상원원, 하원원 모두 장악했습니다. 한번 그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요. 이게 아직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네. 하원은 아직 지금 그 회색이 있는데 이미 상원은 다 넘어갔고요. 하원도 지금 이제 두 성만 넘어가면 과반이 되는데 이미 이 표를 보면 다 넘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펙타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고요. 놀라운 건 이제 그 경합주 7개가 모두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트 실버 선거 예측의 신이라고 불렸던 이제 538닷컴의 창업자였죠. 보면 이제 이 7개 경합주가 다 넘어갈 확률이 6%라고 그랬는데 4만 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그 중에 이제 6%인데 4만 개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또 6%이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그대로 됐죠. 이거는 네이트 실버가 여러 번 이제 그동안에도 계속 트럼프를 과소평가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꽤 상당 부분 정확히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인 여성들이 막판에 결집하고 있다. 그리고 네네. 제가 이 방송에서도 아이오와주가 심상치 않다라고 말했는데 맞아요. 네. 그랬는데 백인 여성들이 결집하긴 했지만 그게 생각보다 크진 않았다. 그리고 더 강하게 저학력 대졸 미만 백인 남성들의 결집이 예측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라는 게 이변이었습니다. 그렇게 연령별 그 학력별로도 누가 더 지지했는지가 지금 나왔나요? 네, 조금 이따 출구조사 결과 한번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그 전에 네네. 뉴욕타임즈 그 빨간색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시프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제 미국 이 전체 카운티 3,113개 카운티에서 무려 2,994개 카운티가 4년 전 미국 대선보다 좀 더 트럼프의 득표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6%에서 96% 카운티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지난 대선보다 높아졌다. 투표 구별로 보면 저 빨간 게 다 한국 같으면 선거구죠. 이게 카운티인데요. 파란색이 잠깐 섞여 있지만 이 파란색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트럼프가 훨씬 더 지지율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걸 또 경계할 것은 미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갔다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전히 미국 전체가 빨개진 게 아니라 몇몇 카운티에서 원래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이 좀 늘어난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덜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 그게 이제 미국 전체가 공화당 옮겨갔다기보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망해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었다. 결국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상당 부분 이제 이번에 선거 결과 실망하신 분들은 여전히 거기서 희망을 좀 찾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멘트인 것 같고 네. 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7개 경합주가 네. 다 박빙이었고 네. 오차 범위 이내에 있었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그건 통계학을 고등학교까지 배웠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네. 대학원까지 가면 뭘 배우냐면
오차의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오차의 편향이다. 오차의 편향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오류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모두 다 경합이라고 했는데 한쪽으로 결과가 다 나오잖아요. 틀린 네. 거예요. 그건 plain 네. wrong입니다. 완전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 상황이고 틀렸다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 진짜 관심 있는 게 아까 조금 언급도 하셨지만 두 가지 저번에 이제 이정환 대표님하고 네. 이승환 우리 평론가가 네, 네. 분석해 주신 내용 중에 중요하게 많은 분들이 봐주신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이오와주에서 네. 백인 여성들 네. 이 움직였다는 거하고 이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남편하고 다르게 투표해라 이런 그렇죠. 캠페인 TV 뭐 광고도 벌이고 있다는 내고 거. 눈짓을 알고 계시죠? 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죠. 네, 그래서 막판에 백인 여성들이 변화하면서 판세가 뒤집히는 거 나서 잠깐 그런 착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건가요? 실제로 한번 그 대선 출구조사 한번 결과 보시면요. 백인 여성들의 그 해리스 지지율이 지난 대선보다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이 보시면 이제 맨 위에 백인 남성 여성이 있죠. 그 백인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당연히 흑인은 남녀 모두 해리스 지지율이 높고요. 히스패닉, 라틴계도 여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라틴계도 아까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이민자 이슈 때문에 이미 이민에 와 있는 사람들,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은 이민자 정책을 상대적으로 냉소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연령대별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흑인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압도적으로 그 해리스 지지율이 높았지만 라틴계는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백인 여성들의 결집률이 47%밖에 되지 않았다. 백인들 상당수도 그 트럼프 지지율이 더 높았다라는 게 아이오와주에서의 그 착시 현상이 드러난 거죠. 근데 그게 낙태 이슈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하지 네. 않았었나요? 낙태 그게? 이슈부터 볼까요? 네네네. 이 낙태 이번에 이제 선거를 하면서 주별로 낙태 허용 법안을 또 투표한 그 주들이 있었어요. 네네. 이번 대선 때 같이 투표한 건가요? 네네. 그 이제 주마다 이제 투표하는 김에 주민투표가 있었는데 거죠? 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정말 놀라운 그림입니다. 맨 왼쪽이 이제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이고요. 두 네네. 번째가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이제 네.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율이고 세 번째는 이제 상원 의원 지지율인데요. 보시면 이제 맨 왼쪽에 보라색으로 돼 있는 게 찬성이고 그러네요. 낙태를 허용하자라고 했으면서도 트럼프를 뽑은 것이 아리조나는 또 아리조나. 경합주인 줄 알았는데 네네. 또 트럼프가 그렇죠. 완승한 곳인데. 그렇죠. 트럼프를 지지하더라도 근데 낙태는 또 지지했네. 낙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어. 그 이번에 그 트럼프도 제가 한번 TV 토론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이 주별로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걸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연방에서 네. 금지하지는 연방에서 허용하거나 금지하거나 결정을 안 하는 거다. 네. 주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어. 빠져나갔고 결국 이제 트럼프는 계속해서 낙태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걸 빠져나갈 빌미를 줬던 거고 실제로도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찬성했으면서도 또 트럼프를 또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죠. 이 말은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놀라운 건 해리스가 낙태를 강하게 밀었고 이런 여성의 이 몸의 권리를 지키지 않는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라고 캠페인을 벌였지만 이게 실제 상당수 유권자들에게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바다도 그러네요. 네바다도 낙태는 찬성, 트럼프도 찬성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건 그래서 이제 뭐 놀라운 뉴욕주 같은 결과네요. 경우는 뭐 해리스 그 이제 일관되게 했지만 일관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틀린 게 나왔네요. 네. 낙태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네. 라는 건 틀린 거네. 예. 유권자의 30%는 낙태의 권리를 지지하면서도 트럼프를 지지했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제 그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13%로 이겼지만 57%는 낙태를 또 찬성하는 그런데 이제 결국 이게 과반 3분의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또 착시 현상 중에 하나였고요. 또 이민 정책은 어때요? 이민 정책 네. 관련해서 또 네. 그 트럼프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니까 기존의 히스패닉 표가 떠날 네. 거다. 막판에 네. 해리스를 결집한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펜실바니아에서 뒤집어진다. 막 그랬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미국 사회 정착한 이민자들,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들은 사실 이민자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좀 투표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 절반은 이미 시민권이 있고 나머지 절반은 또 합법적인 영주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3%가 불법 이민자들인데 이게 또 보면 이 미국 사람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 이민자들이 또 가장 낮은 부분을 떠받치고 있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나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지는 또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트럼프가 이제 이민자들 당장 내쫓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그 미국에 정착해 있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그 이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를 봐도 청년 흑인들과 청년 백인들은 오히려 이제 해리스를 지지했지만 이제 그 좀 안착해 있는 기득권으로 안착해 있는 이 히스패닉 라틴계 유권자들은 모든 연령층에서 트럼프 지지가 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자 이슈도 사실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을 크게 깎아먹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사실은 네. 이번에 이민 정책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민주당 또 특히 이제 기존의 미국의 진보 리버럴 진영에서는 그것 때문에 유색인종들이 더 우리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초반에 해리스 나타나자마자 결집 전략을 썼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착각과 패착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해리스가 이제 TV 토론에서도 우리도 이민자 규제할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런 이제 해리스의 정책 중에 많은 게 이제 완전하게 바이든과 끊지도 못하고 바이든을 밟고 넘어서지도 못하고 우리도 트럼프처럼 할 거다라는 걸 많이 내놨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이제 명확한 색깔을 안겨주지 못하고 트럼프를 해리스를 지지할 만한 확고한 이 철학적 기반을 만들지 못했던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이민자들이 많아지면 좀 불편하고 문화적인 불편함이 있고 이민자들 이미 이민해서 시민권을 획득한 분들의 경우에는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민자들이 불편하고 네. 이민해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그 인권 침해라든지 그 네. 디폴테이션, 그 추방하는 문제 때문에 불편한 이런 상황이 현재 상황인데 그걸 깨트리겠다고 트럼프는 어쨌든 한 거고 네. 해리스는 그냥 그대로 둘 것 같잖아요. 그 이제 세 번째 만약에 그 편견과 오해로 이 마가주의자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골수 트럼프주의자들 그리고 이 차별과 혐오를 일컫는 혐오를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 정권을 잡을 수 있느냐 두 번이나 그게 사실 많이 충격이 컸을 텐데 이 뉴욕 타임즈가 이제 반성을 하면서 이런 걸 내놨어요. 그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이 7,400만 명인데 이제 골수 트럼프주의자들, 그러니까 혐오와 차별로 똘똘 뭉치고 국교의사당에 쳐들어갔던 사람들이 한 1,700만 명쯤 된다. 적은 수는 아니죠. 그렇지만 아주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마가파들,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사람들이 1,700만 명쯤 된다고 하면 나머지 7,400만 명은 뭐냐? 이 사람들은 골수 혐오와 편견도 아닌데도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골수 극우주의자 아니면서도 트럼프 지지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 이 사람들 중에 인종차별이나 여성 혐오주의자가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란 거죠. 비교적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가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그 미국 사회가 간과했다는 이야기도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의사동 점거 사건에 충격을 먹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계란, 우유, 가스 가격 같은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걸 트럼프가 더 잘할 거라고 봤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큰 이제 해리스를 돌아선 이유 중에 하나는 해리스는 결국 바이든이고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인플레이션이 또 엄청나게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도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고 그 돈 푼 게 인플레이션 올린 다음에 지금 내려가지 않은 상황인데 사람들이 트럼프 시절에 살기 좋았다라는 착각이 있는 거죠. 트럼프 3년은 코로나 전이었고 마지막 1년이 트럼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엄청 살기 어렵고 그렇죠. 2020년 봉쇄도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지 않고 바이든 때 힘들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때는 살기 좋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지금은 중도층이 경제 때문에 네. 반바이든 감정이 생겼고 그래서 트럼프로 돌아섰는데 해리스는 그걸 뒤집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정말 안타까운 건 지금 이제 막 이민자를 내쫓고 그다음에 뭐 관세를 높이고 하는 정책들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저학력 백인 남성들의 직격타가 될 거라는 거죠. 결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고 부자들 위한 경제가 될 거고 물가가 더 오를 거고 그 사람들 저소득 미국인들이 훨씬 더 힘들어질 텐데도 그런 이율 배반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정치 세력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상대편 후보를 찍는 사람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니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네. 마가 의사당 전무하고 맞습니다. 이런 폭력배들이잖아. 이렇게 생각을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항상 지죠. 이번에 항상 그 그러다가 져. 위어드 전략이라는 게 있었죠. 네. 저 사람들 이상하지 않아요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게 엄청난 화제가 되고 트럼프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했지만 그 위어드 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마음에 칼을 품고 있다가 이제 해리스를 반대하는 투표를 했던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위어드에 열광하고 해도 그 숫자가 1,700만 명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마가주의자들이라는 네네. 거 1,700만 명. 그리고 트럼프는 일상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적은 유권자들, 당신들 어려우시죠라는 것들을 계속 공략을 했는데 이 민주당의 엘리트주의, 우리는 네네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그다음에 네.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실제 그 차별받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이제 엘리트주의와 사실 대중 정서가 괴리되는 게 또 패착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중도층이 사실 돌아섰는데 골수 마가주의자들이 지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했다. 네. 세 번째의 실패네요.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사실은 막판에 우리 경제 정말 좋다 그랬고 사실 우리 한국에서 보기에도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았잖아요. 경제 네네. 성장률도 네. 좋고 뭐 고용도 좋고 그랬는데 그건 영향을 맞습니다. 또 안 준 것 같아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최대 변수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27개월 연속 그 4% 미만 그 인플레이션이라서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많이 잡았는데도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웃돌았지만 취약계층의 고통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사실 이제 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저학력, 저소득 백인 계층들,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살기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었고요.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근에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집권 여당에게 잔인한 시기다라는 이제 영국 BBC 분석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이 그 여소야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인민당, 그리고 영국에서는 토리당이 또 과반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네네. 이 집권당들이 역대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최악의 선거를 치렀다. 어떻게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 좀 다르긴 하지만 한국도 집권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집권 여당이 인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최근 몇 년 상황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바꿔보자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전 세계에 팽배해 있는 건 네. 사실이다 이런 네. 거네요. 우리 그 문재인 정권 때 치렀던 총선 때는 압도적으로 그 집권 여당을 지지했었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끝나고 지금 돈은 풀려 있는데 경제는 사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바꿔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요. 미국도 그랬다. 미국의 또 이제 그 실업률도 뭐 꽤 낮다고는 하지만 뭐 완전 고용 상태다라는 얘기도 있죠. 거기도 통계적 착시가 또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낮지만 이건 이제 저축률이고요. 이거는 임금 상승률인데 일단 빨간색이 인플레이션이 엄청 올랐다가 꺾여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누적으로는 꽤 부담스러운 상황. 그리고 반년 이상 실업인 사람이 160만 명이나 되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30만 명 이상 늘어난 상태라서 이걸 사실 이제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들, 고학력 백인들은 이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 독자가 1,100만 명인데 네. 그 1,100만 명은 아까 마가파가 1,7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 훨씬 적은 규모고 그러네요. 이쪽에 뉴욕타임즈 독자들 그 상당수 중간에 있던 평범한 침묵하는 백인, 다수. 침묵한 다수를 제대로 민심을 읽지 못했던 거죠. 침묵하는 다수에게 중요한 것은 물가고 네. 그리고 이 자기가 고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내 소득이 늘어나느냐 네. 아니냐 뭐 이거였는데 그걸 사실 읽지 못하고 바이든 정부는 경제 좋다 계속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서민들한테는 안 좋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마지막으로 전쟁 네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와 러시아 전쟁에 대한 그러니까 도 있는데 사람들이 상처 많이 입은 것도 이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저렇게 가자지구에서 사람을 막 죽이고 있는데 네. 그걸 지원하게 친이스라엘인 것 같은 트럼프를 미국인들이 왜 지지하냐? 그런데 또 보면 그 지금 바이든이 사실 이 두 개의 전쟁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최근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당선이 되자마자 돈 생각할 거다. 지금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엄청난 그 포탄도 되고 우크라이나하고 폭격기도 지원했고 이스라엘. 그렇죠.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생각을 할 것이고 당장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라는 휴전 협상에 대한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상당 부분 러시아 땅으로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휴전을 하면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고 러시아는 좀 반발하겠지만 당장 이
미국이 돈을 끊으면 서로 양쪽 다 이제 휴전을 하는 압박에 몰릴 것이고 이스라엘은 또 미국이 방공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만약에 트럼프가 지원을 끊겠다고 하면 이스라엘도 고민에 빠질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중동 쪽에서 이제 미묘한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쪽에 공화당 진영에서는 그 분열이 없죠. 근데 전쟁을 놓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분열했고 공화당은 분열할 만한 이슈가 없었던 것이고요. 바이든의 그 우유부단함에 대한 그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자지구의 대량 학살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이든의 외교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하기는 그 전에 그 일을 벌인 건 바이든 정부니까. 해리스가 그래서 아랍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표를 크게 얻지 못한 것도 있고요. 한 아랍계 미국인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바이든은 지금 민주당은 가자지구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분노, 좌절이 그렇다고 해서 뭐 트럼프를 열성적으로 지지하지 않겠지만 굳이 해리스를 지지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5가지 이유를 쭉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주 뭐 일목요연하게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틀린 거는 언론이나 여론조사 업체들도 다 틀렸던 거죠. 진보 진영만 틀렸던 건 아니고. 맞습니다. 그 대부분 언론사들이 사실 이제 실제로 해리스를 지지하는 논평이나 사설을 내기도 했고 막판에 이제 해리스가 뭐 극히 해리스 출마 이후 TV 토론 이후 해리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다. 또 앞서 있다. 근데 이게 또 보시면 전국 단위 지지율과 또 경합주의 지지율을 다르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전국 단위 지지율에서도 그 트럼프가 지금 2%포인트 정도 앞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상 모든 예측이 다 지나갔다. 틀렸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미국 같이 넓은 땅에서 이 여론조사 자체가 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2억 명이 넘는 유권자들을 이 단순히 뭐 이렇게 그 몇천 명 단위 여론조사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실제로 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이 문제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 트럼프의 지지율을 과소평가해서 몇 차례 보정을 했는데 이번에 보면 보증을 했는데도 그 보증이 부족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남성의 박탈감을 파악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인정하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깨어있는 진보, 이런 뭐 워크라고 하죠. 워크에 대한 그 반감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작용이 컸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실제로 뉴욕타임즈도 이런 이제 반성이 나오고요. 트럼프는 유권자들을 트럼프는 우리 편이야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해리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부자 백인들을 위한 정당인 것처럼 인식이 돼 있었는데 오히려 트럼프는 실제로 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는데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고 민주당은 그런 이제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 계급에 어필했지만 오히려 확장성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어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오히려 반발하게 만들어서 이 그 한계 그룹, 그러니까 투표할까 말까 했던 사람들을 분노해서 트럼프 지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일론 머스크 등 부자들이 저렇게 부자들도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한다는 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을 줬다는 그 해석도 있습니다. 샤이 트럼프도 이번에 사실 샤이 트럼프가 없었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트럼프를 지지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로 돌아가 보면 네이트 실버는 이번에 좀 체면치레를 했네요. 막판에 나는 트럼프가 이길이라는 예측을 내놓으면서 뭐 24가지인가요? 이유를 막 나열했죠.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랬으면서도 이 사람들 마지막에 자신감 없었던지 막판에도 조금 내 직감은 트럼프고 막판에 해리스가 올라온 것 같다라고 해놓고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은 내가 24가지 이렇게 얼마 전에 내놨잖아라고 이제 다시 또 말을 바꾸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네이트 실버도 막판에 정말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비교적 네이트 실버가 그런 말을 했죠. 오늘 이 방송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트럼프가 이길 걸 알고 있으면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틀릴 걸 걱정해서. 근데 실제로 다들 트럼프가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자기들 조사 결과에도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네. 예측의 도구가 아닌데 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는 그 시점에서의 사람들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조사하는 도구로는 맞는데 네. 그 사람들이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을 예측하는 데는 전혀 사실 도움이 안 되는 도구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회색지대가 너무 많고 회색지대를 넘어서는 건 다들 그냥 추측이거나 전망이거나 배팅에 가까운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도박사들의 예측이 또 맞았죠. 보면 폴리마켓이라고 이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시장인데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그랬죠. 내 돈 내고 투자를 하니까 좀 걔도 진심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했지만 결국 그것도 그 군중 심리가 있는 거고요. 놀라운 건 트럼프 고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고래라는 건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 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트럼프 고래가 3천만 달러 이상을 베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제 원래 트레이더 출신의 프랑스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선거를 며칠 앞두고 선거 끝난 다음에 아닙니다. 며칠 앞두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해리스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네네네. 하면서 여론조사 할 때 당신 옆집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 같으냐라는 걸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 이제 스스로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남들 어떻게 할 것 같으냐로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 트럼프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자기가 직접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확신을 했고 3천만 달러를 쏟아 부어가지고 이 사람이 벌어들인 돈이 5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이 사람은 전체뿐만 아니라 그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은 경합주들을 따로따로 그 경합주별로 그 베팅을 해가지고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벌었습니다. 언론들은 네. 지금 워싱턴 포스트는 막판에 제프 베조스 사주가 막아가지고 그 네네. 사설 이 해리스 지지 사설 못 나가게 했고 네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줄 섰고. 네. 근데 뉴욕 타임즈는 전 뉴욕 타임즈 보는데요. 네. 막판에 해리스 완전 뒤집은 것처럼 막 기사를 써가지고 맞습니다. 완전 속았어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뭐 그런 식의 뭐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또 저기는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땠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결국 우리가 맞았다라고 이제 또 엄청 트럼프 승리를 예측을 했나요? 아니 지지 선언을 했나? 지지 선언은 아니었고 이제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실 이제 왜 우리가 맞았는가라는 걸 이제 또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네. 워싱턴 포스트는 맞습니다. 원래 해리스를 쫙 네, 가던 걸 네. 막판에 딱 네. 사주가 막은 거지. 뉴욕 그러니까 타임즈는 쭉 해리스 이랬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이 정말 가슴이 아픈데 여론조사가 맞지 않은 이유, 응답률 2%밖에 안 되는 여론조사를 애초에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수 여론조사 업체들이 온라인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 같으면 이런 거 말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온라인 여론조사는 표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완해가지고 이제 자꾸 섞어가지고 이제 그 해석을 붙였던 거죠. 근데 낮 시간에 전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령의 백인 여성들이 많고 뭔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맞습니다. 이런 거 그런 생각나는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와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여론조사를 했구나. 근데 그리고 응답률 2%밖에 안 된다는 건 전화 받는 사람들 대상으로 대충 해가지고 곱하기 몇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무려 이제 100명 가까운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백인 남성, 히스패닉 청년 분석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히스패닉 유권자들, 라틴계 유권자들이 처음 10분 동안은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가 계속 인터뷰를 하니까 마지막 끝날 때쯤에 사실 트럼프를 찍을 거예요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건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이건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100명도 안 되는 사람 깊게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흐름을 읽어냈다는 것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좀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주류 언론들은 어쨌든 뉴욕 타임즈는 지금 패배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패배가 네네. 아니라 네네네. 왜 못 맞췄는지 네. 반성하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리가 승리를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를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마포라고 이제 미국의 새로 이제 생긴 뉴미디어 언론사가 있는데 언론이 트럼프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트럼프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뉴스의 사막화 때문에 사람들이 언론 보도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뉴욕 타임즈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00만 명이 보는 뉴욕 타임즈,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또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의 이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신문 구독자도 많지 않다. 그리고 미국 국민 절반은 언론이 편향돼 있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제 주류 언론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제 제시카 레신 디인포메이션 설립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와 싸우는 게 언론의 역할인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상당수 언론사들이 어떤 선수처럼 뛰어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굴 지지하거나 지지하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한국도 늘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지만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 상당수 언론사들이 트럼프를 막아야 된다는 강렬한 그 이 사명감,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 절박한 그 이 생각 때문에 좀 과하게 좀 개입하지 않았는가라는 반성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또 이 마지막으로 그 딜리버리즘이라는 얘기를 이정원 네네. 대표님이 네네, 해주셨었는데 민주당의 문제도 얘기하고 싶어. 민주당, 네. 미국 민주당 문제는 저는 한국 민주당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너무 한국 진보의 비슷하죠. 네.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설명을 해요. 네. 계속 이거는 좋은 정책이고 이건 어떻게 될 맞습니다. 거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트럼프의 워딩을 보니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저는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자고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이든은 이제 못 끝냈는데 나는 끝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굉장히 자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이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뭐 설명-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좋아지는가, 그렇죠. 내가 어떻게 먹고 살기 좋아질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고상한 고담 준론을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출구조사 결과 네. 보니까 네.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가 갈리는데 민주주의 낙태, 대외정책, 경제 이민 이렇게 있는데 네. 경제 이민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트럼프를 대부분 네. 지지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민주주의가 필요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표할 거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해리스를 찍었지만 사실 이 공약을 잘했어야 된다는 거죠. 민주주의를 보고 사람들이 투표하는 사람은 아직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경제 이민 둘 다 경제 이슈인데 네.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정환 대표님하고 같이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것들, 트럼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앞으로도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트럼프 시대가 어떻게 될 건지 짚어볼 텐데 우선 오늘 뒷시간에 바로 김외현 리드 나오셔서 트럼프 시대 우리 빅테크, 테슬라, 메타, 구글 이런 것들 어떻게 됐는지 이 얘기 좀 짚어볼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이정환 대표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하고요. 트럼프 시대에 우리 테슬라, 메타, 구글 그리고 더 넓게는 비트코인 이런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변화가 휘몰아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모시고 전문적인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블록체인 매체 편집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불기둥인데 어떻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미국 대선 전에 투자하신 분들, 네. 비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니 축하만 하시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를. 네. 일단 굉장히 많이 올라서 다들 이제 지금 들어가도 되나 주저주저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궁금한 게 빅테크 기업들의 이 CEO들이 과거에는 반트럼프가 많았잖아요. 2016년 트럼프 1기 당시에는 메타의 저커버그도 그렇고 사실 뭐 일론 머스크도 반트럼프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우호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많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은 되자마자 이 기업들 주가들이 다 올라요. 왜 이런 걸까는 일단은 두 번째 질문, 왜 이 기업 주가들이 오르나?
하는 거는 미국 증시가 다 오르고 있는데 트럼프 효과라고 해서 다 오르고 있는데 미국 증시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IT 기업들이죠. 일단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안전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는 방법일 것 같고, 다만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이 트럼프 2기 정부와 어떤 식으로 이 회사들을 기업과 산업을 꾸려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은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그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이야기를 오늘 차곡차곡 다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이제 다 보신 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죠. 말씀 네. 주시죠. 첫 번째. 네, 첫 번째 말씀하셨던 대로 이 메타나 아마존 뭐를 비롯해서 구글과 뭐이 여러 이 IT 기업들이 CEO가 나서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빨리 보냈어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주목했던 거는 메타의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하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였는데, 첫 번째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자기가 당선되면은 저커버그를 감옥에 보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커버그랑 트럼프는 완전 상극이구나. 뭐 지금도 상극일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요. 두 번째는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선거 직전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신문사가 있죠. 워싱턴 포스트. 좀 전에 뭐 이정환 대표님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후보 지지 사설을 내는 전통이 미국 언론에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해리스 사설을 준비했다가 마지막에 철회를 했습니다. 해리스 지지 사설을 준비했다가 철회했다. 철회를 했는데 그게 베조스의 지시였다고 하죠. 그래서 베조스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거에 또 사람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도 뭐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구글도 사실 트럼프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구글에서 뭔가를 검색하면, 트럼프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부정적인 게 먼저 나온다. 이건 니네 조작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주장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해리스를 검색하면은, 그러니까 해리스 투표하려는데 어디서 투표하나요를 검색하면은 막 투표장이 나오는데 트럼프 투표하려는데 투표장이 어디인가요 하면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선거 당일에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구글이 설명한 걸 보면은 해리스라는 카운티가 있대요, 텍사스에. 그래서 그게 나온 거고 트럼프라는 카운티는 없다. 그다음에 그래서 반대로 이제 부통령 후보였던 벤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제 그 검색어로 넣으면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벤스는 카운티 이름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름이라서. 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말을 믿죠. 구글이 조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논란이 이것도 한 뭐 몇 년째 계속 트럼프 주장에 의해서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순다르 피차이 CEO가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사실 2021년 트럼프가 선거에서 지고 나서 그 바이든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선거에 불복하고 뭔가 불만이 많은 것처럼 연설을 한 다음에 의회를 점령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령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메타와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유튜브가 트럼프 계정을 중단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테크 산업하고 특히나 이 소셜미디어 산업하고 트럼프는 뭔가 좀 길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게 계속 얘기가 되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다들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뭔가 좀 이제 해보려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트루스 소셜 자기 SNS 만들었던 만들었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뭐, 했는데. 그렇죠. 그 밖에도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라던가 애플의 팀 쿡 같은 CEO들도 축하 메시지를 냈는데, 이 두 기업은 트럼프와 특별한 뭐 갈등이 있거나 하진 않았었고, 젠슨 황을 또 이제 많이 주목을 하잖아요. 젠슨 황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좀 그런 상황인 것 젠슨 같고. 황은 트럼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뉴스 못 본 것 같아서. 그런 관계가 없는데 이제 테크 기업의 CEO들이 뭔가를 지금 축하 메시지 보내는 그런 걸 하냐 안 하냐 가지고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젠슨 황은 아무 말 안 한 게 그것도 이제 뉴스가 되는 뉴스가 그런 상황입니다. 되는구나. 근데 진짜 젠슨 황 생각해 보니까 엔비디아 첨단 칩을 중국에 파내 만에 이게 되게 중요한 뭔가 좀 이해관계가 있을 것 비즈니스거든요. 같은데, 네, 그죠? 있을 것 같은데.
축하 메시지 빨리 보낸 거 가지고도 이제 막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뭐 누가 먼저 줄 섰냐? 그렇죠. 이제 뭐 정치적 아, 리스크 관리하는 거다. 이게 갑자기 미국이 유치해진 느낌이야. 특히나 이제 구글이나 메타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 소송이 지금 걸려 있고 정부가 제기를 하는 소송이 있고 이게 사실 또 미국에서는 극좌와 극우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 아, 다 반독점에 다 동의를 하거든요. 우주 동의하고. 트럼프 때 시작을 해가지고 바이든 때 계속 끌고 왔고 트럼프 때 또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지금 뭔가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지금 걸려 있는 게 구글, 그러니까 저 알파벳이죠. 그렇죠. 알파벳하고 메타, 아마존. 아마존. 아, 그게 다 유튜브하고 구글 뭐 검색 사이트 분리해라 뭐 이런 류죠. 뭐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뭐 벌금을 엄청 때려야 된다는 것도 있고 지금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거는 정부가 진 것도 있고 뭐 아직 어쨌든 지금 아직 갈 길이 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을 가장 끄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막 트럼프 별장에서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당선되고 나서 첫 통화하는데 일론 머스크 옆에 앉아가지고 3자 통화하고 뭐 난리 났어요. 그래서 최측근이 됐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표현이 트럼프 머스크 프레지던시 공동정권이라는 거죠. 공동정권. 부통령을 거기 붙이는 게 아니고 트럼프 머스크 공동정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또 테크브로의 쿠데타, 테크브로의 혁명 뭐 이런 식의 혁명 저 용어까지 쓰면서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진을 공개를 했잖아요 이번에. 저 캠프 끝나고 나서 그 트럼프의 손녀인 케이 트럼프가 선거 끝나고 나서 이 결과를 같이 봤던 가족 사진 지금 보고 계신데. 아니 그 트럼프 일가죠 다. 다 일가예요. 근데 오른쪽 끝에 이방카도 보면은 있고. 예, 오른쪽 끝에 있는 여성도 트럼프의 딸인데. 아, 트럼프 저 딸이 아니라 저기죠. 그 며느리인데. 아니 근데 저 이 남자는 사람이 이 남자는 머스크와 설마 일론 머스크가 가족 사진에 들어간 거예요? 일론 머스크와 자기 아들입니다.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사진인데 머스크도 가족이 진짜 된 거죠. 공동정권이라고 할 만하네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미국 정부가 월가하고 밀착돼 있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저렇게 가족처럼 하진 않았어도 막 무슨 투자은행 대표하다가 갑자기 우리로 따지면 기재부 장관하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골드만삭스 정권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머스크가 들어오니까 약간 IT 산업 정권 같은 느낌이 드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기업인이 이렇게 정부와 굉장히 밀착하는 거는 이제 낯선 건 아닌데 사실 근데 이 캠페인 때부터 전면에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선거 운동을 사실상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뒷돈을 없었어요. 냈지 보통은 이전에는. 특히나 이 머스크가 강요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는 뭔가 좀 배제시키는 것처럼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행정부에서 뭔가 좀 무임소 장관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의 특정한 역할을 맡지 않는 거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건 머스크도 얘기하고 트럼프도 얘기하는데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성 부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를 좀 머스크가 이끌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머스크도 그런 거는 한번 해볼 만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게 뭐 앞으로 정말 실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공무원들을 대거 구조조정하고 이런 일을 할 것 같은 위원회 이름인걸요? 그럴까요? 아니면 머스크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예산 막 잘라가지고 맞습니다. 사업 줄이고 방대한 연방 관료 조직을 줄이고 싶다.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민간 부문에서 더 생산적인 역할을 하도록 전환시켜야 된다. 뭐 그러면서 효율적인 국가, 뭐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좀 낮추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슬라, 보유한 스페이스X. 회사, 보유한 회사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테슬라, 스페이스X, XI X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테슬라의 전기차 산업이 물론 트럼프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 축소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 자체가 기술력이 뭐 워낙에 다른 회사들보다 앞서고 있고 또 이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보조금 축소하면은 다른 데들이 더 나가 떨어지기 십상이다. 테슬라는 건재할 것이다. 오히려 더 시장률이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사실 우주 산업은 미국 연방 정부의 대표적인 뭐랄까 정부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이 민간에서 이걸 해오던 스페이스X가 뭔가 기능을 하고 융합하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요. X 같은 경우에 트위터죠. 머스크가 투표 전날까지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100건씩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선거 전날에 한 200개 정도 글을 쓰는 정도로만 굉장히 자기의 선거운동 툴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는 SNS, 소셜미디어의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정책적 교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XAI, AI 기업이죠. 이건 뭐 오픈 AI나 구글하고 경쟁하고 있는 머스크가 보유한 기업인데,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 AI 규제를 완화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뭐 AI 개발을 가속화한다거나 이런 게 머스크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규제 완화가 또 핵심 키워드네요. 지난번에 강정수 박사도 끝내주는 경제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셨었거든요.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면 테슬라에 굉장히 좋은 것이고, 우주 개발 관련된 규제 완화하면 또 스페이스X에 좋은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AI 기업 포함해서 사실 기업가들은 대체로 규제 완화를 계속 지지를 하죠. 뭐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규제가 규제가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좀 전에 거론하신 그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AI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 그다음에 잠재적 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고, 또 알고리즘이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감시하는 그런 어떤 구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명시한 그런 행정명령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거를 불필요한 규제다라고 하면서 뭐 자기 취임하자마자 뭐 그동안 그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자기 데이 원에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바이든의 AI 행정명령도 그날 바로 철회시키겠다. 근데 지금 AI가 뭐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딥페이크가 성행하는 일이 벌써 벌어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를, 슈퍼 인텔리전스까지 뭐 가지 않더라도 그런 부작용은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또 저작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부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는 틀을 만든 게 그 AI 행정명령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이제 세간의 우려, 그리고 이 산업 참여자들보다는 이용자들에게서 나오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한 게 이 AI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이었는데, 실리콘밸리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규제라고 인식됐던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규제 완화를 시키겠다는 거에 대해서 실리콘밸리의 AI 기업들은 환영하는 그런 입장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반면에 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우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서 이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이걸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여러 뭐 잘못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김혜연 리더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규제를 완화해서 좀 산업을 키워야 되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은 규제를 차곡차곡 해가면서 틀을 잘 만들어서 위험을 제거하는 게 먼저예요? 뭐 이게 모자르듯이 한 번에 이렇게 될 일은 아닌데,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천명하고 있는 그런 입장대로 규제 그동안 약간의 이제 그 가이드라인으로 존재해왔던 그 규제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없애버리면, 이게 뭔가 가이드라인을 없애면은 물이 확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기술 혁신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이 뭐 규제를 걱정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는 산업 자체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윤리적 문제 때문에 인류 전체가 더 골치 아픈 문제를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게요. 뭐 며칠 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던데, 딥페이크로 그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 활용해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피싱을 했다는 거예요. 딸이 납치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부모에게 보내고 돈을 갈취하고 이런 일들 벌어지는데, 이런 게 뭐 이들이 얘기하는 규제 완화가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술이 발달했는데 통제가 안 될 경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아까 반독점 소송 좀 얘기하셨는데 네네.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임명이 됐던 그 굉장히 젊은 리나칸, 네, 리나칸. FTC 위원장. 아 그분이 주도하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글, 메타, 아마존에 대한 이 반독점 조사 또는 소송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작됐던 건 맞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을 거라는 관측이 가능하겠죠. 특히나 이제 구글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이 당시 법무부 트럼프 정부 때 법무부는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라면서 뭐 트럼프 본인이 구글이 아주 나빠, very bad 하면서 이렇게 뭐 굉장히 내가 뭔가를 해야겠어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아마 이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뭔가 계속 액션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완화의 흐름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뭔가 기업들이 뭐 AI나 IT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뭔가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IT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일부와는 특히나 트럼프와 친한 기업들 또 특히 머스크의 기업들과는 어떤 협력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리나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2025년 1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죠. 바로 다다음 달인데 임기가 연장될 것 같지는 않고 제이디 벤스 이번에 부통령 당선자 같은 경우에도 리나칸의 반독점 정책은 지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 그런 얘기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제이디 벤스 영상 우리 찍었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규제 완화와 뭔가 그 반독점 소송이 병행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다만 트럼프가 확실하게 뭐 규제 완화의 흐름을 신호를 확실히 켜준 건 있어요. M&A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는 그 규제를 좀 강화를 시켜서 빅테크가 인수합병하는 거에 제동을 걸어놨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한 빅테크의 인수합병 움직임이 20% 감소했다 이런 통계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반드시 없애겠다. 뭐 이것도 데이원인지 모르겠는데 첫날부터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수합병은 좀 완화시킨다. 그러면 빅테크의 인수합병이 지금보다 한 30%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혼란스럽네요. 구글이 독점이 된 거는 유튜브를 인수했기 때문에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유튜브 영상이 나오니까 구글 검색 독점이 유튜브 영상 독점으로 이어지기 맞습니다. 때문이고 페이스북이 독점이라고 그러는 건 또 페이스북이 왓츠앱도 인수해서 메신저로도 진출해서 거기서도 1등 하려고 그러고 뭐 저기 인스타그램도 인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몸을 불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트럼프와 친한 기업, 트럼프와 친해지려는 기업들에 잘 줄 서 있는 기업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는 거. 이거 굉장히 참 나쁜 선례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런 식의 기류를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저는 역시나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기업 가면은 뭐 정보 신경 안 쓰고 실적에만 신경 쓰고 기술을 가지고 투자자들 설득해서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언젠가 이렇게 굉장한 돈을 벌어올 거라고 설득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 이렇게 이제 많이 미화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 우리나라 재벌은 좀 찌질한 것 같고 정부에 줄 잘 보여서 줄 잘 서야 감옥에 안 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똑같네. 그게 뭐 똑같다기보다는 정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똑같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다른 제가 아까 또 준비한 파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선거에서 그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미국 그 빅테크 기업들이 저 파란색이 저게 뭐죠? 해리스에 대한 기부인 거죠. 민주당에 대한 저게 기부금 그래프군요. 그렇죠. 빨간 게 그러니까 뭐 그 저 대선 후보뿐만이 아니라 상하원 의원 후보들에 대한 기부까지 포함한 건데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 성향이고 그러네요. 민주당 후보들한테 많이 기부를 했고 유일하게 맨 마지막에는 테슬라만 빨갛게 그냥 공화당에 올인을 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균형을 잡으려고 한 것 같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됐던 선거 때 선거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글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그 내부 회의에서 구글의 주요 임원들이 창립자 세르게이 브린이나 저 지금 순다르 피차이 같은 CEO도 선거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를 한 영상이 2018년에 트럼프 집권 시기에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를 비롯한 이 공화당 사람들한테 문매를 맞았던 거는 물론이거니와 공화당 지지자들한테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 그 이후로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말인즉슨 동시에 정부의 눈치를 굉장히 보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이게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실리콘밸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똑같네라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 나름대로는 흐름이 있었던 것 흐름이 같습니다. 있었다. 네. 근데 아까 그 파이 차트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반독점 소송, 뭐 반독점 완화 가능성 이것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들이 트럼프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류가 지금 강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 순서 아니겠어요? 그러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순서네. 애플, 엔비디아, 구글이 좀 큰일 난 기업들이네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이 불확실성이 일종의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트럼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기부했던 게 저런 식으로 이제 파이 차트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 당시에 이 구글에서 그 회의를 영상으로 봤던 구글 직원들 중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소외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토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달래주겠다라면서 트럼프가 뭔가 나서서 액션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트럼프는 이런저런 조금 상반되는 듯한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친소 관계에 중국해서 많은 분석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중국 얘기 좀 여쭤볼게요. 중국 전문가시기도 한데 중국 특파원도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중국은 사실 전체적으로는 어제 전병서 소장도 나오셔가지고 미중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바이든 때도 중국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새롭게 추가될 게 있겠냐. 관세 높인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결정적인 문제인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실행하려고 하는 건지 일종의 협상용 카드인지 이거 좀 자세히 봐야 된다라고 약간은 낙관론을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중국에 대한 태도도 아까 그 말씀드렸던 저 반독점법 소송하고 비슷하게 극좌와 극우가 만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어떤 발언이나 입장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트럼프 정부가 2019년부터 그 집권 시기였던 2019년에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제재를 시작을 했죠. 그게 바이든 정부 들어서 뭐 장비 수출을 금지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더 이어지고 발전되고 확산됐던 건데 결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번째로 집권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완화될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은 AI 분야인데 작년에 바이든 정부가 AI를 비롯해서 이 3대 첨단 산업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 명령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 산업에서는 적어도 테크 산업에서는 미국 정부가 새 트럼프 정부가 어떤 바이든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관세율을 확 높여버리면 보편 관세 도입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뭐 60% 이상으로 관세율 현재 한 25% 되는 걸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애플은 지금 중국에 있는 팍스콘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엄청난 비용을 더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미국 테크 기업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현재 테크 기업들이 그 실리콘밸리의 이 테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좀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꿈을 꾸고 있고 실현을 해왔고 그걸 기반으로 성장을 했는데
트럼프식의 뭐 일종의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온리, 미국만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고립주의 정책하고 부딪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의 기본 성장 모델하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리콘밸리의 대부분의 그 프로덕트 상품들은 온라인 상품들이죠. 플랫폼이거나 어떤 온라인 서비스거나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를 국내에만 유치를 하고 국내에서만 운영하도록 한다, 이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해외 인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런 고립주의식 정책이 실리콘밸리 산업에 영향을 줄 거라는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그중에 영향을 받는 거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그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 서비스를 위주로 하면은 수익의 한 5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고 있는 걸로 나타나요. 그럼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할 거냐?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지만 해외는 나가지 마라. 이거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건 막지는 않지만 이제 해외에서 뭘 사올 때 관세라는 그렇죠. 거는 비용이 붙으니까. 그거는 이제 뭔가를 제조를 하거나 반도체라든지 애플이나 뭐 핸드폰을 만든지 그런 데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영향을 받는 분야는 온라인 서비스는 어쩔 수 없이 아마 뭐 영향을 크게 받는다기보다는 해외 현지화 전략 이런 게 조금 먹히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뭐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실제 제조가 돼야 하는 반도체라든지 그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게 또 불가피할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인재 유치하는 면에서 또 특별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 해외 인재 영입을 위한 비자 H1B라고 하죠. H1B 비자 프로그램을 축소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죠. 그러면은 실리콘밸리에도 AI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인력 한 40%가 H1B 비자로 들어온 해외 인력들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산업이 좀 뭐 더뎌지는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불안감도 실리콘밸리에는 약간 기류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아까 테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궁금해요.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은 줄이겠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한테는 나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한 50%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데다가 이제 충전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미국에서는 뭐 확고하게 기반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 오히려 그 도전하는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 뭐 현대차도 포함일 텐데,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테슬라는 이미 그 수준을 벌써 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조금이 필요 없다. 가장 보조금이 필요 없는 기업이 테슬라인 거죠. 그렇겠네. 그러면 오히려 보조금을 안 주는 게 테슬라를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뭐 이게 굉장히 꽃놀이패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어찌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노린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 정부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도 뭐 그냥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테슬라의 입지는 더더욱 강해지는 거고요. 그러네. 테슬라는 제조업이지만 그렇고, 중국 비즈니스는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지금은 알기는 어렵네요. 테슬라 중국 비즈니스도 이제 상당히 큰데. 그게 앞으로 이제 대중국 무역 협상에서 뭐 등장할 거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영향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관세 영향이나 대중국 관계. 그렇죠. 기술 규제 때문에 지금 수출을 못 하고 있는 게 그건 더 앞으로 계속 가겠지 않겠습니까? 강화되면 더 그렇죠. 네. 중국 장사는 어려워지는 그렇죠. 거고. 네. 중국은 아니지만 뭐 대만에서 이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한다거나 할 때 또
뭐 미국으로 들여오려면 관세를 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세 올라가면은 비용을 더 많이 치러야 될 것이고 중국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치러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제조업체들은 영향을 받기는 받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제 전병서 소장은 대중국 관계 그래서 너무 어려워질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론 머스크나 이런 엔비디아나 이런 미국 기업들의 이해관계로 봤을 때는 사실 트럼프가 조금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해서 유화책을 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아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처해 있는 굉장히 모순된 현실이죠. 지금 트럼프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약간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또 그동안 보여왔던 여러 가지 이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 환경 자체가 굉장히 뭐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퍼져 있고 그래서 주가는 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해외 시장 성장은 당분간은 좀 시도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명함 엇갈린 거에서 우리 아마존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막판에 그 워싱턴 포스트 사설을 막으면서까지 움직였던 게 약간 이해가 가는 게 아마존 내수 중심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내수 유통기업인데 이게 지금 반독점 소송 아까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반독점 소송에서 기업이 깨지거나 그럴 리스크는 굉장히 큰데 그 리스크는 막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이 AI 규제 완화하고 이런다고 해서 아마존이 지금 그 영역에서 선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AI나 뭐 메타 같지는 않으니까 얻을 건 크진 않고 좀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에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테크 기업들이 그 코로나 기간에 그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사내 게시판이 활성화가 됐었대요. 그래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사내 게시판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거기에서 정치적인 토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랬대요. 그게 심해지면서 싸움도 나고 갈등도 나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내 회의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기도 하고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 이러면서 그런 이후로 요즘 들어서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회사 내에선 정치 얘기하지 마라 라는 게 기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할 일이나 하자 그런 분위기에서 또 아마존의 이 창립자이자 가장 리더인 제프 베조스가 그런 움직임을 선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모두가 한국의 재벌 기업화돼 가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래서 종합적으로 빅테크와 백악관의 관계 트럼프 시대에는 어떻게 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협력은 정책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갈등은 정치적으로 나타나겠죠. 오묘한 말씀이십니다. 그 사이에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들이 나타날 텐데 이게 근데 앞으로 인선이라든지 어떤 트럼프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뉴스를 통해 나타날 것 같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모두가 잊고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이거 지금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이 났는데 트럼프 일기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말을 백악관 공보라인이나 미국 언론을 통하지 않고 트럼프에서 직접 접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렇구나. 트럼프의 X 계정을 주목해야 하는 시기.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시대 빅테크 기업 어떻게 될지 김혜연 리드하고 짚어봤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 진행하니까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이벤트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댓글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매일 2,000 통통 코인 드립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드리는데 상단 링크에 통통몰 앱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가입하시고요. 회원 고유 번호 코드를 넣어주시면 붙여넣기 실시간 채팅창에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벤트 참여되니까 상단 고정 링크 보시고 더보기란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찾아뵙기로 하고 김혜연 리드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 통파. 매일 낮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